안녕하세요. 우리 건축사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요. 너무 그 형이상학적으로 건축을 재밌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는 해왔지만 어떤 말씀을 잘 전달을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점심 식사 하시고 온도도 적당하고 피로감이 좀 몰려오시는 그런 시간이라 조금 그 힘드실 테지만 가능하면 저도 이제 시간을 좀 지켜서 40분 안에 끝내드리는 걸로 약속을 드리고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양 건축사님께서는 굉장히 그 조근조근 깊게 들어가시는 그런 건축의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는 조금 개론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여러분 모시고 건축의 공간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발표할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교회 건축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본인의 그 집을 짓기 원하셔서 여기 오신 분 없으실 것 같고 교회 건축에 관심이 있으셔서 여기 오셨는데 저는 이제 교회 건축에만 집중하지 않고 일반 건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 건축을 좀 총괄적으로 좀 바라봐서 공간 혁신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지금 어떤 공간 혁신들이 있고 앞으로는 또 우리 교회 건축에서 공간 혁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저의 예상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시간이 뭐 40분 정도 짧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고민하셨던 교회 건축 공간에 대해서 제 얘기를 통해서 상상력을 좀 상상의 나래를 피시고 우리 공간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게 우리 공간에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신다면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불을 여기를 조금 꺼주시죠. 아까 저쪽에 불 한 대로 위에는 다 꺼주시고요. 아래 두 개만 좀 켜주세요. 오늘 제 얼굴 보러 오신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공간 혁신, 건축의 공간 혁신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혁신이라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혁신을 보시면 그 한자로 쓰면 가죽 혁자 혹은 고칠 혁이라는 의미도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울 신자를 쓰게 됩니다. 변화하다 또는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혁은 가죽 혹은 기존의 상태를 바꾸거나 고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innovation이라고 쓰죠. 라틴어 innove어에서 유래된 단어고요. 안으로 인과 새롭게 하다라는 노베어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다 또는 새롭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혁신이라고 생각할 때 저희가 항상 인식의 오류가 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뭔가 없던 거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혁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제 자신도 해왔었는데 이번에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혁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느끼고 향유하고 생각했던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곳에서 조금 더 개선해서 발전시켜서 쓰는 게 혁신이구나 라는 게 이 단어의 뜻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깝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여러 경험 속에 존재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오늘의 내용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불 하나만 켜주실래요? 너무 어두워서 요 불을 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보시기 괜찮으신가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4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개론 형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한 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공간 혁신을 볼 때 인류의 건축 역사에서 공간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얘기를 하다면 뭐 한 달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현대 건축에서의 공간하고 기술 혁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회 건축의 변화들과 앞으로 교회 공간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TBD가 최근에 디자인하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대전 오메가 교회를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대에 따른 건축 공간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별로 건축 공간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혁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구석기 시대 우리 조상들은 어디 생활을 했죠? 주로 동굴에서 생활을 했죠.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숨기 좋은 또 자연의 그 혹독한 기후에 또 피하기 좋은 자연 쉘터를 사용을 해서 동굴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석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밥을 지어 먹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여 살기 시작하죠. 모여 살면서 한 군데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건축, 주거, 특히 주거의 건축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동기 시대에 넘어가면 주로 종교적인 중심지와 원시 도시 계획에서 건축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흙벽돌과 목재 등을 사용해서 구조물이 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 부족 간의 전쟁이 많아짐에 따라서 방어를 위한 복잡한 요새를 짓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종교적 건축물의 발전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대 건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종교적이고 왕권 중심으로 디자인되기 시작합니다. 주로 거대하고 기념비적인 구조물을 통해서 권력과 신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마찬가지로 돌과 진흙들을 쓰기 시작해서 단단한 재료로 더 견고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건축으로 가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적인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게 되는데, 기둥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고 그런 공간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 그리스 건축의 토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 인프라 확장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고, 아치, 또 볼트, 그 다음에 돔, 이런 구조물들을 활용해서 대규모 공공 공간을 만드는 데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중세로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고딕 건축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고딕 건축은 교회 건축이 서양의 모든 문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규모 교회들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혁신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었던 고딕 건축은 구조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공간의 기능성도 굉장히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로 넘어오게 되면 인간 중심의 비례와 대칭을 중시했고, 그리스 로마의 건축 양식을 다시 부활시키게 됩니다. 그 뒤 바로크 양식은 역동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화려해지죠. 이 화려하고 복잡한 장식들을 통해서 시각의 웅장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뒤에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걸쳐서 인류 역사에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뭐죠? 네,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은 인류가 농업 기반을 하던 그 기반에서 산업 및 기계 중심으로 중심을 옮겨가게 되는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낸 그런 초석이 되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이 뒤부터 건축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철광과 유리와 콘크리트 같은 재료를 대량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형태가 자유스러워지고 기능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철강이 발견되고 많이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엘리베이터가 이제 발명이 됐죠. 그래서 고층 건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철강을 자유자재로 이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구조체 축조가 용이해졌고 또 전통적 양식에서 벗어난 건축 형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뒤 1920년대, 1900년대 초반에 모더니즘이 일어나게 됐는데, 모더니즘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불필요한 장식들을 배제하고 간결한 디자인, 또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와 대규모 유리창 이런 것들을 대거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조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전에 모더니즘이 좀 지루하고 너무 간결한 그런 기능적인 모더니즘에서 좀 탈피하고자 다양한 스타일을 혼합하고 복합적인 형태와 장식 요소를 강조한 것이 그 사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복잡한 환경 문제, 또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면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인류 건축사에 있지 않았던 굉장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건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조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인터내셔널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좋아하시는 미니멀리즘, 또 하이테크 건축, 곡선을 잘 살리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지속 가능한 건축 혹은 친환경 건축, 이렇듯 여러 가지 다양한 컨셉과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 살펴본 역사 속의 건축 공간 혁신 중에서 두 번째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건축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 가지 분야의 공간 혁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시블, 유연하고 포용적인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서스테이너블, 이건 지속 가능한 공간과 친환경 공간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퍼블릭, 공공적 연결성과 사회적인 기여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테크와 스마트, 첨단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과 지능형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 유연성과 포용성의 공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에 유연하고 포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죠. 플렉시블 스페이스의 적극적인 사례인 블랙박스의 영상입니다. 문화 및 공연 시설에 이용되는 기법으로 기계적 장치를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 공간입니다. 바닥과 벽의 높이를 프로그램과 활동에 맞게 조절해서 다양한 공간 구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동영상은 피봇 레지던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고정된 벽 대신에 이동형 벽과 가구 시스템을 통해서 유연한 공간 연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피봇을 이용해서 벽을 움직이면 벽 내부에 구성된 다양한 수납 공간, 개폐 장치를 통해서 필요에 맞는 다양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시는 사진은 핀란드에 있는 학교 건물인데요. 이 학교는 고정된 벽체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쉽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개방적이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다양한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건축하고 프리패브 건축인데요. 이 방식은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설계 및 시공 방식입니다. 모듈러 건축은 주거, 상업시설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프리패브 건축은 짧은 시공 기간과 높은 품질 관리가 용이한 그러한 시공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속 가능한 건축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스테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속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형용사 전미어인 able을 붙여서 현대 건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건축과 환경을 의미하고 있고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현대 건축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딜로이트 본사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건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랩탑, 전기차 등을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기를 이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직접 공급을 받고요. 대수층 열 저장 시스템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건물의 냉방과 난방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 지속 가능한 건축과 함께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친환경 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싱가포르 주월 창의 공항은 가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자연과 건축 공간을 적극적으로 융합하는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공항 이용객뿐만 아니라 여행객 또 관광객 지역 주민들도 다 방문할 수 있게 해줬고요. 도심 속의 자연을 체험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계 최대의 실내 폭포인 레인보텍스입니다.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된 빗물을 정화해서 폭포와 다시 관수 시스템에 사용함으로써 물 소비를 줄이고 있죠. 건물 내부에는 숲속 정글 느낌의 정원이 있어서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인보텍스는 높이 40m에 달하는 웅장한 폭포로 시각적 경이로움을 주는 동시에 실내 공기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투명한 유리 지붕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을 통해서 개방감 있는 공간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역시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고 하는 식물원입니다. 이 식물원은 단순한 식물원을 넘어서 지속 가능성과 미래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자연과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생태 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외부에 설치된 슈퍼트리라고 하는 구조물입니다. 이 슈퍼트리는 빗물을 재사용하는 분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의 열의 온도를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적 연결성과 사회적 기여입니다. 공공적 연결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이용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합니다.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 오피스 스페이스는 공용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이 강조된 대표적 커뮤니티 연결 공간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개별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각 사용자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장려하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와 편리를 도와주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만큼 위생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공간은 그 뉴욕의 공공 도서관, 뉴욕 시립도서관 옆에 있는 브라이언트 파크입니다. 요즘 저 브라이언트 파크 같이 공공시설들을 공공에 환원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공공공원이자 활기찬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다양한 공공 이벤트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뉴욕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물은 폴란드에 지어진 콘코르디아 디자인 센터라고 합니다. 여기는 공공 건물인데 업무를 할 수 있고 전시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공적인 기능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공간이 됩니다. 1층에는 카페테리아, 코워킹 스페이스, 전시실, 회의실, 세미나실 이런 다양한 공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휴식을 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문화 및 취미 활동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면 루프탑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화 공간으로 전시와 F&B를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첨단 기술과 스마트 건축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건축물은 기존의 건설 방식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건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사 시간뿐만 아니라 건설 비용도 줄여주죠. 곡선 구조 등의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나 전통적 건축 방식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디자인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실험적일 수 있지만 맞춤형 설계와 빠른 제작에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슬라이드가 다른 슬라이드가 나왔네요. 45번 슬라이드. LED 스마트 글라스 보시는 게 LED 스마트 글라스인데요. 이 재료는 LED 내부에 유리 내부에 LED 조명이 들어가서 무궁무진한 조명 연출이 가능하고 광고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유리 시스템입니다. 건축물의 외벽과 내부 인테리어, 상업 공간 등에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고 유리의 투명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LED 조명 효과를 결합할 수 있는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자 변색 유리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여러 층의 얇은 필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필름에 전압이 가해지면 색이 변하거나 투명도가 조정이 됩니다. 이 필름 안에는 산화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기 신호가 가해지면 이온들이 이동하고 유리의 색상이나 투과율이 변화하는 방식입니다. 또 사용자가 본인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태양의 투과율을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인데요. 이 두 기술을 사용한 디자인 방법은 다양한 혁신적 기능을 제공하면서 건축 디자인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이런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건축 디자인을 실제 환경에서 시각화하고 디자인 초기부터 디자인 전체 과정 동안에 클라이언트와 명확하게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딜로이트 본사 디엣지 건물은 다양한 IoT와 AI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명, 난방, 냉방, 인터넷 환경 등을 제어하고요. 공간의 사용 효율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사용자들이 어디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고요. 불필요한 조명이나 냉난방 부하를 줄이고 실시간으로 환경 설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 앱을 통해서 자신의 근무 환경을 조정할 수 있고 건물은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면서 전체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현대 건축의 공간 및 기술 혁신을 설명드리는 중에 여러분들 중 아마 상상 속에서 이미 우리 교회가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밑그림을 완성하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러는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만 일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공간에 좀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상들을 간직하시면서 이번 챕터에서는 현대 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교회 공간, 또 우리 교회 공간은 아니지만 일반 건축에서 우리 교회 공간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한 공간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다기능적인 공간 활용, 그 다음에 예배 공간과 자연과 연결, 그 다음에 미니멀리즘, 그
그 다음에 점점 교회에 강조되고 있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 마지막으로 팬데믹을 전후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디지털 및 AI 신앙 콘텐츠. 오늘 이제 기조 연설의 주제가 된 부분인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각 교회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 개개인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기능적 공간 활용입니다. 프로그램 변화에 따라서 벽체와 슬라브가 움직이면서 그에 따라서 건물의 외피까지 변화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기술에 대한 많은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유연한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벽체를 슬라이딩해서 공간을 모자이크처럼 필요에 따라서 재구성할 수 있는 무빙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실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규모 공간을 소그룹 활동 공간으로 분할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이 되겠죠. 지금 보이시는 솔리드한 벽체들이 솔리드하지 않게 투명한 재질로도 벽체를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블랙박스 형식을 조금 간소화한 오퍼러블 시팅 시스템이고요. 바닥 공간에 기계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고정식 의자를 수납하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친환경 건축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미국 알칸사에 위치한 가시면류관 채플이고요. 425개의 창문을 통해서 주변 오자크 언덕의 자연을 예배당 내부로 연결한 자연 친화적 교회 공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커넥티컷에 위치한 그레이스 팜스라는 복합시설인데요. 자연과 건축을 통합하고 예술 콘텐츠와 사회적 기여, 신앙적인 콘텐츠가 모두 들어가 있는 복합 공간이 되겠습니다. 숲속 자연 경관 속에서 투명한 유리 구조로 위치하고 있고 이용자들에게 개방적이고 자연을 향해 열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단체들이 다목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멀티펑셔널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모여서 책을 읽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도서관, 음식을 나누며 자연 속에서 이야기하고 휴식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를 가지고 있고 자연을 향해 열려 있는 집회 공간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깊은 묵상과 영적 체험이 가능할수록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니멀리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호에 따라서 미니멀한 그런 공간의 양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좀 맥시멀한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니멀한 건축들은 지금 현대 건축에 있어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건축의 양식 중에 하나고요. 미니멀 건축은 특히 이제 불필요한 장식을 없애고 불필요한 장식과 공간 이런 것들을 없애고 기능성을 극대화하고 심플하게 디자인을 추구하는 지금 각광받고 있는 현대 건축의 중요한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스위스 루체른에 위치한 제가 존경한 건축가분이기도 한데 성 베네딕토 채플입니다. 목재를 사용해서 단순한 디자인으로 풀었고 자연 채광을 통해서 명상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해서 빛을 상징적으로 연출을 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공간을 극대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인 책임과 기여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리크 교회가 이 분야에서 상당히 유명한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교회는 윌로우 케어 센터라는 케어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케어 센터에서 시카고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게가 있고요. 의류 가게, 케어 서비스, 치과, 안과, 취업 및 지원 서비스, 또 법률 지원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푸드 팬트리라고 하는 식료품 가게는 이웃에게 식료품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식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입니다. AI의 기술을 통해서 이용자의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이용자에 맞는 예배, 성경 구절, 소그룹 신앙 활동 등에 적합한 신앙 콘텐츠를 제시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양한 성경 구절, 음악, 묵상 자료를 선택하고 자신만의 맞춤형 신앙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MZ세대 사이에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게 세계적인 통계 자료입니다.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선별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많이 이제 전환된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하이브리드 처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겸해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예배뿐만 아니라 라이브 채팅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또 소그룹 모임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기에다가 메타버스 기반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예배는 아바타를 통해서 참석자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실제 목소리로 소통할 수 있는 점에서 기존 온라인 예배와 조금 다르긴 하죠. 이런 방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또 일각에서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이고 조금 더 편하게 선교할 수 있는 좀 편하게 우리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선교의 방식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축 공간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진화해 왔고 앞으로도 거듭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여러 가지 공간 혁신의 아이템들 이외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시도되고 있고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의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맞는 공간 혁신이 뭔지 어떤 공간이 맞을지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순서를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다만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구성원과 또 우리가 담아야 할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 어떻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간다면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혁신적인 공간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연의 본론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TBD가 최근 디자인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대전 오메가 교회를 동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 개의 지역 캠퍼스 설립을 목표로 하는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목회 비전 하에 건립되는 대전 헤드쿼터 예배 공간입니다. 포용성과 유연성을 건축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대전 서구 도안동에 위치해 있고 지상 3층, 지하 1층, 총 4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파사드는 고딕 건축의 수직적 패턴을 모티브로 했고 이를 미니멀하게 재해석해서 반복적인 그리드로 만들었습니다. 이 그리드 안에는 360개의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힘있는 상징성을 지닌 외관으로서 지역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층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갤러리 형식의 화이트 박스. 2, 3층은 공간 사용의 유연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한 블랙박스. 옥상층은 야외 공연 및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옥상 정원을 가지고 있는 그린박스로 구성했고, 건물의 외피는 알루미늄 재료로 구성한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1층은 로비와 함께 서브채플과 교육 공간이 있고요. 2, 3층에는 메인 채플이 위치하고 3층에는 서포트룸, 마지막 옥상층에는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단면도를 통해서 각 층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면, 지하 1층에는 스튜디오가 있고 1층에는 메인홀, 서브채플, 2, 3층에는 로비와 메인 채플, 3층에는 목회자실, 기타 기능실, 그리고 부속실들이 있고요. 옥상에는 옥상 정원과 소그룹 활동실 등을 배치했습니다. (1층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되겠고요. 1층으로 들어가면 로비 공간이 나오는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2층) 로비를 통해서 2, 3층 메인 채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 층 복층으로 구성된 메인 채플은 기둥이 없는 공간으로 예배와 찬양 예배, 세미나, 컨퍼런스, 웨딩 등 각종 교회 행사 및 커뮤니티 활동에 열려 있습니다. 옥상층에는 야외 정원 및 무대, 소그룹 활동실들을 구성해서 교회와 지역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건물의 외피는 알루미늄 재질로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다양하게 환경을 반영하면서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지역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 대전 오메가 교회가 오늘 설명드린 그 공간 혁신의 모든 아이템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앞으로 교회 건축에 있어서 작은 변화와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이 자리를 통해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뭐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많은 걸 설명을 못 드렸고요. 저는 국민일보 그 지면을 통해서 김태현의 교회 공간 탐구라는 타이틀로 교회 건축에 대해서 한 80회 가량 연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발표에서 차마 많이 못 드린 그런 내용들은 그 지면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제가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아래 그 QR코드를 찍으시면 저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연결됩니다. 업데이트된 저희 활동하고 작품들이 게시되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기도 하지만 긴 시간 동안 힘드신데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을 뜨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